미정아,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로또보다 한도윤이랑 재혼하는 게 더 대박이다. 동창회에서 왕년의 킹카 도윤을 다시 만났을 때 제 가슴은 그때 그 시절의 소녀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모든 여학생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전설적인 남자 도윤과 만나 재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질투 섞인 친구들의 카톡으로 핸드폰에 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들 앞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7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날 도윤이 제 손가락에 끼워준 반지보다 더 눈부셨던 건 나를 우러러보는 친구들의 그 뜨거운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모아 말하던 인생 역전의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뻔뻔한 거짓말들과 도윤의 아들조차도 자신의 아버지를 책임지지 못한다며 들고 온 가압류 서류들. 저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는 뻔뻔하게 내가 왜 이혼을 하냐며 억지를 부렸죠. 야, 내가 나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래. 그리고 이혼!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법적으로 네 남편이야. 나를 선택한 건 너고. 난 이혼 절대 못해. 저는 그렇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늪의 한복판에 빠져버렸습니다. 친구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화려한 재혼은 사실 그의 아들조차 감당하지 못한 거머리를 내 인생에 내 손으로 들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난히도 시렸던 겨울 아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느 때처럼 출근 가방을 챙기던 남편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더니 그대로 거실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남편은 단 한마디의 유언도 마지막 눈맞춤도 허락하지 않은 채 의식을 잃었고 이틀 뒤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6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찾아온 이별은 너무나 가혹했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남편의 냄새와 아직 세탁 바구니에 담긴 남편의 셔츠가 저를 미치게 했거든요. 그렇게 혼자 남겨진 집의 적막은 생각보다 무겁고도 차가웠습니다. 한동안은 식탁에 밥을 차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국그릇 2개를 놓곤 했어요. 숟가락을 들여다가 맞은편의 빈 의자를 보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죠. 밤이면 사방이 막힌 상자 안에 갇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져서 일부러 TV 볼륨을 크게 키워놓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야만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으니까요.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조용히 저물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거울 속에 저는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는 데에만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서재 가득 꽂혀있던 전공 서적들, 손때 묻은 낚시 도구, 그리고 끝내 입지 못한 채 옷장에 걸려있던 사코트까지. 물건 하나를 치울 때마다 제 몸의 살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제게 시간은 약이 아니라 남편의 흔적을 조금씩 갉아먹는 좀벌레 같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칫솔이 낡아버려야 했을 때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1시간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에서 그 사람의 흔적이 사라지는구나 싶어서요. 이런 저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안달이 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붙어 다녔던
단짝 친구, 정화였죠. 정화는 이틀이 멀다 하고 반찬통을 들고 저희 집 배를 눌러댔습니다. 어느 날은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더니 제 옷장을 거칠게 열어젖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칙칙한 무채색 옷들을 죄다 바닥으로 내팽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서미정.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 얼굴 좀 봐라. 이게 60대 여자 얼굴이니 아니면 팔순 할머니 얼굴이니? 당장 일어나. 백화점 가서 옷 좀 사입자. 정화는 제 손목을 거의 끌다시피 해서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화사한 분홍색 블라우스와 몸에 딱 붙는 스커트를 제 몸에 대보며 정화는 쉴 새 없이 떠들었죠.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어서 자꾸만 뒤로 숨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바깥 공기가 아주 조금은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백화점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정화가 제 입술에 강제로 진한 루즈를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 아직 죽지 않았어. 내 피부 좀 봐. 관리만 하면 예전처럼 곱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아부에 저는 결국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정화는 백화점에서 산 화려한 옷을 제 손에 쥐어주며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이번 달 말에 있는 동창회에는 죽어도 나와야 한다고요. 사실 저는 그동안 동창회 연락이 올 때마다 번번이 거절해 왔습니다. 남편 없는 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게 죄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 집 남편은 그렇게 갑자기 가서 어떻게? 미정이 쟤 혼자서 외로워서 어떻게 산다니?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오는 것만 같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주기를 막 넘긴 그해 가을, 제 마음속에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베란다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웃고 싶다. 이대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정막 속에 갇혀 살기엔 제 남은 인생이 너무 길고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불쑥 든 거예요. 결국 저는 정화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처음으로 동창회 모임 장소인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와 수십 명의 중년이 내뱉는 들뜬 목소리들. 저는 문가에 서서 잠시 주춤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머, 이게 누구야? 미정이 아니니?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지독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다들 짝을 지어왔거나 남편 자랑, 자식 자랑에 열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손자, 손녀 사진을 보여주며 깔깔대는 친구들 틈에서 저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미정아, 어깨 좀 펴. 너 오늘 진짜 예뻐. 저기 남자애들 쳐다보는 거 안 보여? 너도 왕년에 순정 만화 주인공이었잖아. 기운 좀 내, 응? 정화는 제 잔에 맥주를 가득 채우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쓴웃음만 지으며 마른 안주만 만지작거렸죠. 소란스러운 소음들이 제 귓가를 맴돌기만 할 뿐 마음에는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오지 말 걸 그랬어. 나만 딴 세상 사람 같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술 기운이 올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을 무렵 식당 입구 쪽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 곳으로 쏠리는 게 느껴졌고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찰나의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저도 의아한 마음에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재킷을 멋스럽게 걸치고 한쪽 손은 바지 주머니에 찌른 채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주위를 둘러보는 남자. 세월이 흘러 얼굴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당당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는 63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40년 전 고등학교 체육대회 날의 강렬한 햇살이 교차했습니다. 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땀방울을 휘날리며 농구공을 튕기던 소년, 전교생의 시선을 한 몸에 받던 우리들의 영원한 우상.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도윤. 제 기억 속 가장 깊고 빛나던 자리에 박제되어 있던 그 남자가 40년의 세월을 뚫고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한도윤, 진짜 오랜만이다. 너 이놈 연락도 뜸하더니 어떻게 왔어? 동창들이 반갑게 그를 에워쌌죠. 도윤은 능청스럽게 대꾸하며 사람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 말투 하나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여전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잊고 지냈던 심장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기분이었어요. 사별 후 4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니 40여 년 전 그 어린 시절에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놓지 못했던 뜨겁고 간지러운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윤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려 식당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 앉아있던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수록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가 가까워질수록 은은한 스킨 냄새가 고기 냄새를 뚫고 제 코끝에 닿았습니다. 제 앞까지 온 도윤은 특유의 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서미정? 세상에, 너 서미정 맞지? 너는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어쩜 그대로야. 내 기억 속 미정이 모습 그대로네. 그의 목소리가 닿는 순간 제 주변의 소음이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4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적막과 서늘한 공기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것 같았죠. 도윤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남편 잃고 홀로 늙어가는 과부가 아니라 다시 그 시절의 설레는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제 옆자리에 앉으며 은근하게 제 손등 근처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 제 온몸에 가벼운 전율이 일었습니다. 미정이, 너 여전히 조용하구나. 그래도 눈빛은 예전처럼 맑아. 만나서 정말 반갑다. 도윤이 싱긋 웃으며 제 잔에 맥주를 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무릎 위에 치맛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제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달궈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 고요했던 삶, 평온하다 못해 죽어있던 제 삶에 아주 위험하고도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싶다는 유혹을 뿌리치기엔 지난 4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외롭고 시렸습니다. 도윤은 저를 빤히 바라보며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미정아, 너 오늘 진짜 예쁘다. 너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그 뻔한 칭찬이 왜 그렇게 가슴을 울리던지요. 저는 대답 대신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아주 오랜만에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살아있는 여자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동창의 장소였던 그 고깃집의 시끄러운 소음이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 앉은 도윤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스킨 향기와 적당히 데워진 술 냄새가
제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죠. 도윤은 6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좌중을 압도하는 매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농구부 주장으로 코트를 누비던 그를 멀리서 훔쳐보며 가슴 졸이던 17살의 미정이 제 몸속에서 다시 살아나 꿈틀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능숙한 솜씨로 고기를 구워 제 앞접시에 놓아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손길 하나, 눈빛 하나에 제 심장은 40여 년 전 그 여름날로 되돌아가 사정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미 기분 좋게 취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데 밤바람이 제법 차가웠죠. 비틀거리는 저를 도윤이 단단한 팔로 부축했습니다. 제 어깨에 닿은 그의 손바닥 온기가 두꺼운 코트를 뚫고 전해졌을 때 저도 모르게 그의 품으로 조금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은 제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냐?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의 빗장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4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도윤의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그의 목소리를 되새김질했죠. 그런데 며칠 뒤 새벽 2시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잠이 안 와서 내 생각하다가 실례인 줄 알면서도 문자 보내본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건 아니지.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63살 먹은 여자가 새벽 2시에 문자를 받고 가슴이 설레서 이불을 걷어차다니 누가 보면 노망났다고 손가락질할 일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윤은 제 외로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보낸 뒤 얼마나 공허한 시간을 보냈는지,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모래알 같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는 다 알고 있다는 듯 저를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며칠 뒤 우리가 다녔던 고등학교 근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는 감히 함께 걷지 못했던 그 교정 앞길을 이제야 나란히 걷게 된 것이었죠. 도윤은 학교 앞 오래된 떡볶이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그 작은 가게에서 도윤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6년 전 이혼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처가 낭비벽이 심해서 모아둔 재산을 다 탕진했고 자신은 오직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배신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며 저는 지독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는 이제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곁에 두고 조용히 늙어가고 싶을 뿐이야. 요즘은 작은 납품업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하지만 동창들 사이에서 도윤의 평판은 사실 조금 묘했습니다. 정화가 전화로 슬쩍 귀띔해 주더군요. 예, 미정아. 도윤이가 너한테 작업 거는 거 아니니? 걔 예전부터 여자들한테 인기는 많았는데 뒤끝이 늘 안 좋았어. 이혼하고 나서도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도 있고 혹시라도 너한테 연락 오거나 찝적대면 조심해서 만나.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원래 잘난 사람은 시기 질투를 받게 마련이라고 생각했죠. 도윤처럼 번듯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정화가 질투가 나서 하는 소리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데이트가 거듭될수록
저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화장대 조명을 가장 밝게 켜놓고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을 가리려 애썼죠. 비싼 아이크림을 듬뿍 바르고 평소에는 쓰지도 않던 화사한 색조 화장품들을 사들였습니다. 거울 속의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정아, 아직 안 늦었어.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딸 하린이가 알면 기겁할 일이었지만 저는 이 설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함께 있을 때면 제가 63살 늙은이가 아니라 다시 그 시절에 빛나던 여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저를 만날 때마다 근사한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가 건네준 장미 향기를 맡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사계절 내내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념일에도 꽃 한 송이 사올 줄 몰랐고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키는 게 사랑인 줄 알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도윤은 달랐습니다. 제 눈동자가 예쁘다느니 오늘 입은 옷이 피부색과 찰떡이라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제 메마른 영혼에 단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도윤이 저를 자신의 일터 근처라며 어느 공구상가로 불렀습니다. 기름 냄새와 쇠 긁는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도윤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수천만 원 단위의 거래를 논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이지 성실한 자영업자 그 자체였습니다. 도윤은 저를 보더니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큰 건이 하나 터져서 정신이 없네. 우리 조금만 기다렸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오히려 듬직해 보였습니다. 체면 칠해하느라 놀고 먹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싶어 안심이 되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식당에서 마주 앉은 도윤은 식사 내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진동이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급히 화장실로 향했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그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고 식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묻고 싶었지만 내색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것 같아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사업이 힘든 걸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구심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지금 이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차 안에서 제 손을 잡고 낮게 의조렸습니다. 미정아, 나는 요즘 너 때문에 산다. 내가 없었으면 이 삭막한 세상을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 그 말에 제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저렇게 나를 의지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저는 도윤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하린이에게 전화를 걸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엄마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 하린이는 분명히 불같이 화를 내며 그 남자의 뒷조사부터 하겠다고 난리를 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나지막하게 도윤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박제되어 있던 첫사랑의 기억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억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저는 다시 화장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어제보다 조금 더 젊어 보였습니다. 사랑이 여자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젊음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저는 도윤에게서 올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도윤과의 만남이 이어질수록
제 일상은 마치 분홍빛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몽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63살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죠. 하지만 안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멀리서 볼 때는 부드럽고 아름답지만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발을 헛디디기 십상입니다. 저는 그때 제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윤이 내미는 다정한 손길이 저를 구원해줄 동아줄이라고만 굳게 믿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저를 다시 한번 공구상가로 초대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멀찍이서 구경만 했지만 이번에는 그가 직접 거래를 성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상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금속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그 거친 풍경 속에서 도윤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 상의를 걸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해 보이던지 저는 그가 정말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읽어가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험상궂게 생긴 한 남자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그 남자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주고받더니 능수능란하게 큰 소리를 치며 거래를 이끌어갔습니다. 에이, 김 사장. 이번 물량은 내가 특별히 신경 써준 거라니까. 다음 결제 때 한꺼번에 정산하기로 하고 일단 물건부터 빼. 도윤의 거침없는 말투와 카리스마 넘치는 몸짓에 상대방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도윤이 정말 능력 있는 사업가라고 생각하며 뿌듯함마저 느꼈습니다. 도윤은 저를 보며 땀을 닦더니 윙크를 해보였죠. 우리는 근처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도윤의 휴대폰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지난번처럼 휴대폰 액정을 아래로 향하게 엎어놓았지만 진동 소리는 식탁을 타고 제 손끝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끈질기게 울리는 진동에도 도윤은 모르는 척 제 앞접시에 회를 놓아주며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경련이 이는 듯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도윤이 휴대폰을 낚아채듯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본사에서 급한 연락이 온 것 같네. 금방 통화하고 올게. 도윤은 거의 뛰다시피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흘러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식탁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사업 때문에 저렇게 바쁜 걸까? 아니면 혹시 다른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 한구석에 싹을 틔우려 했지만 저는 얼른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도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식사를 하며 우리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그 불안은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딸 하린이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하린이는 평소에도 눈썰미가 매서운 아이였습니다. 하린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에 놓인 낯선 남자의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도윤이 깜빡 잊고 두고 간 구두였죠. 하린이의 눈매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이 구두 누구 건데? 아빠 신발은 내가 작년에 다 정리했잖아. 하린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저를 보며 하린이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화사한 꽃다발과 새로 산 화장품들을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인이는 제 앞에 마주 앉아 무거운 어조로 입을 뗐습니다. 엄마, 혹시 누구 만나? 동창회 나간다더니 거기서 만난 사람이야? 엄마, 내 말 잘 들어. 나 요양병원에서 별의별 노인들 다 봐. 이 나이에 갑자기 나타나서 잘해주는 사람 100% 목적이 있는 거야. 특히 엄마처럼 혼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사람들은 딱 먹잇감이 되기 쉽다고. 할인이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을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저를 사기당하기 딱 좋은 어리석은 노인 취급하는 딸이 야속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할인아, 너 말이 너무 심하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고 지금도 자기 사업 열심히 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너 아빠 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봤잖아.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엄마, 내 말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사람을 제대로 보라는 거지. 너무 잘 맞는 사람은 조심해야 해. 엄마 성격, 엄마 취향, 엄마 외로움까지 다 맞춰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발 정신 좀 차려. 할인이는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갔습니다.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슬픔보다 혹시 할인이의 말이 맞으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그는 제 우울한 목소리를 금세 알아차리고는 1시간을 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미정아, 할인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내가 더 잘해서 할인이 마음 돌려놓을게. 걱정 마. 내가 내 울타리가 되어줄게. 도윤의 감미로운 위로에 저는 다시 안도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잿빛이었던 제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화장대로 다가가 할인이가 독서를 퍼부었던 그 화장품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정성스럽게 얼굴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내 거야. 이제야 찾은 이 행복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도윤과 약속한 다음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무렵 도윤은 은근슬쩍 저에게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사실 내가 이번 계약에 자금이 좀 묶여서 말이야. 큰 돈은 아닌데 잠시 융통할 때가 마땅치 않네. 도윤의 말에 제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할인이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로 멋진 남자가 나한테 손을 내미는데 별로 큰 돈도 아닌데 내가 이 정도 도움도 못 줄까? 저는 도윤에게 제 비상금 일부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미안해하면서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미정아,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조만간 다 정리하고 우리 근사하게 살자. 도윤과 다시 만난 지도 어느덧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화려하고 분주하게 변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도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이닥쳤고 저는 그 변화가 제 생의 마지막 보상이라도 되는 양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죠. 좋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도윤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식탁 밑으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도윤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제 투박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이제 결심했어. 남은 여생, 내가 내 울타리가 되어줄게. 아니, 내가 내 성벽이 되어줄게. 너 다시는 외로운 공기 속에 혼자 있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이제 합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도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의 마지막 빗장마저 스르르 풀려버렸습니다. 63살에 다시 신부가 된다는 게 조금은 쑥스럽기도 하고 남들 보기에 주책인가 싶었지만 혼자 남겨진 집에 그 지독한 정막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곧장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서류 위에 제 이름과 도윤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것을 보는데 마치 제 인생에 새로운 유통기한이 부여된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잠시 들릴 곳이 있다고 말하고 남편이 잠들어 있는 산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묘비 앞에 서서 저는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져도 되지. 당신 가고 나 너무 힘들었잖아. 이 사람 믿고 남은 인생은 좀 웃으며 살아볼게. 당신도 하늘에서 나 축복해줄 거라고 믿어. 그때 불어온 산들바람이 마치 죽은 남편의 대답인 것만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낙원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은근슬쩍 재산 합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던 도윤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미정아, 우리 이제 부부인데 돈 관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 내가 지금 진행하는 큰 계약에 내 자금이 다 묶여 있는 거 알지? 그게 수수료만 들어와도 수억 원대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너가 사는 아파트로 합쳐서 지내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현명할 것 같아. 내 명의로 된 작은 사업장이랑 집은 일단 처분해서 사업 자금에 보태고 우리 나중에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들어가자.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도윤의 제안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었고 사랑하는 남편과 매일 아침을 함께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제 대답을 듣자마자 아이처럼 좋아하며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역시 우리 미정이는 마음씨도 넓고 지혜롭다니까. 내가 진짜 나중에 세계 여행 다 시켜줄게. 약속해. 동창들 사이에서는 제 결혼 소식이 연일 화제였습니다. 정화를 포함한 고등학교 친구들의 단체 대화방은 불이 날 지경이었죠. 야, 서미정. 너 진짜 인생 역전이다. 왕년에 킹카 도윤이랑 재혼이라니. 너 전생에 나라를 3번은 구했나 보다. 친구들의 시샘 가득한 축하에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냥 인연이 그렇게 됐네. 다들 축하해줘서 고마워.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제가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가련한 미망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의 주인공이 된 성공한 여자가 된 것 같아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의 공기는 밖에서 보이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도윤은 짐을 싸서 들어온 첫날부터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부지런히 저를 데리러 오던 남자가 이제는 낮 2시가 넘도록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드라마부터 경마방송, 주식 창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죠. 제가 조심스럽게 일하러 안 가냐고 물으면
도윤은 짜증이 가득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지금 큰 계약 하나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은 내가 현장에서 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위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돈이 움직이는 거라고. 너는 사업 돌아가는 걸 너무 몰라. 도윤의 목소리 톤은 연애할 때의 그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끔은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을 보냈고 자신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기미만 보이면 버럭 화부터 내며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도윤의 반응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예민해진 탓이라며 애써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도윤이 쇼핑을 하거나 비싼 외식을 할 때 제 카드를 자연스럽게 내미는 횟수가 늘어갔지만 저는 그저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느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도윤이 집을 비웠을 때 딸 하린이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린이는 거실벽에 걸린 도윤과 저의 웨딩 사진을 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리고 이내 하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지금이라도 서류 정리해. 엄마 아파트 저 남자 명의로 넘어가거나 공동명의 되는 순간 엄마 인생은 끝이야. 내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잘 생각해, 엄마. 하린이의 독설에 저는 도윤의 편을 들며 딸을 모질게 내쫓았습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사람이 비뚤어졌니?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보기 싫어서 초를 치는 거야?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딸을 내보낸 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돌아온 도윤은 퉁퉁 부은 제 눈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하린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나중에 우리가 강남 아파트로 이사가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하린이도 마음 돌릴 거야. 당신 곁엔 내가 있잖아. 그 위로가 저는 너무나 달콤하고 포근했습니다. 저는 도윤의 품에 안겨 제 삶의 낙원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도윤과 한 집살이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제 장밋빛 환상은 아주 빠르게 빛이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밀어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은 채 젓가락질만 대충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번에 7번 말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제 속은 타들어갔지만 저는 그저 그가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잠시 방황하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도윤은 거실 테이블에 제 신용카드를 툭 던지며 아주 뻔뻔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정아. 나 이번에 투자 수수료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좀 늦어지네.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 흔하잖아. 당장 직원들 밥값 줄 것도 모자라는데 우선 내 카드로 먼저 결제 좀 할게. 내가 다음 달에 수수료 들어오면 이자까지 쳐서 한꺼번에 다 갚을게. 도윤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당당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가 무너지는 자존심을 참고 하는 부탁일 거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도윤은 야금야금 제 생활비와 노후 자금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로 산 물건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고 도윤의 외출은 잦아졌으며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제가 돈의 행방을 물으면 그는 오히려 제게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서미정. 너 지금 나 감시하니? 내가 이 돈을 술 사 먹고 노는 데 쓰는 줄 알아. 다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몇 번을 말해. 나를 못 믿는 건 어쩜 그렇게 전처랑 똑같니? 너도 결국 돈밖에 모르는 여자였어.
도윤은 그렇게 화를 내고는 집을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겨져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 자책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인 김태식 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평소 저와 남편의 사정을 잘 알던 그는 주변을 슬쩍 살피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 씨, 실례지만 남편분 말이에요. 직업이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순찰을 도는데 그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요. 괜찮으신 거죠? 태식 씨의 질문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도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중이라고 둘러댔지만 태식 씨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남들 눈에는 도윤이 별 볼 일 없는 논팽이처럼 보이는 걸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은 지 몇 분 되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친 정화였습니다. 정화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정화는 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나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어. 너한테 이런 말하기 정말 미안한데 도윤이 말이야. 지난주에 나한테 찾아와서 내 선물 사줄 건데 사업 자금이 잠깐 꼬였다고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면서 내가 알면 자존심 상해할 거라고 얼마나 애원을 하던지. 너랑 제일 친한 친구니까 내가 믿고 빌려줬는데 면지를 전화해도 받지를 않아. 너 걔한테 선물은 받은 거야? 정화의 폭로는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정화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제 친구에게까지 손을 뻗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었죠. 저는 정화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화는 일단 도윤을 기다려보겠다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은 왜인지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한 건 어쩌면 지금의 도윤이 아니라 40년 전 운동장 햇살 아래 서 있던 그 소년의 그림자였다는 것을요. 저는 과거의 환상을 붙잡기 위해 저 스스로 제 삶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서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한도윤. 여기 진짜 너네 집 맞아? 저는 공포에 질려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험상궂은 남자 2명을 데리고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우리 마누라야.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집도 마누라거야. 그 말에 놀란 저는 당신 이 시간에 누구랑 같이 온 거예요? 라고 말하자 함께 온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도윤이가 많이 취해서 데려다 주느라 같이 왔네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는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 사람들을 향해 어디를 가냐고 한 잔 더 하자며 소리쳤지만 그들은 떠났고 저 역시 소리치는 도윤을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고 내심 무서웠거든요. 도윤이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이닥쳤던 그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저는 며칠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도윤은 그날 이후 뻔뻔하게도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제가 돈을 내놓지 않아 일이 꼬였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기 일쑤였죠. 저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핸드폰 속 남편의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은 제게 따뜻한 국 한 그릇, 편안한 잠자리 하나를 지켜주기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저는 제 스스로 고작 7개월 만에 그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자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63살이나 먹고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싶어 제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온 걸까 싶어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보다는 훨씬 젊지만 어딘가 모르게 도윤의 젊은 시절을 빼닮은 듯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가 서미정 씨 맞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새로 혼인 신고했다는 분요. 아들이라는 말에 저는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들이 있다는 말은 했지만 관계가 소원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의 이름은 한서준이라고 했습니다. 서준은 제가 허락하기도 전에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차갑고 둔탁하던지 제 가슴속 어딘가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줌마가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남편이라고 믿고 계신 모양인데 이거 다 읽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서준이 내민 서류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윤의 과거 사기 행각 리스트와 압류 예고, 통지서, 그리고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 내역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혼 후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뒤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여자들에게 접근해 얹혀 살아왔던 겁니다. 서준은 냉소적인 말투로 제 가슴의 대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빨대를 꽂는 거예요. 아줌마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아버지는 돈 한 푼 없습니다. 아니요, 재산이 마이너스예요. 평생 일 안 하고 남의 돈으로 품위 유지하며 사는 게 체질인 인간이라고요. 이혼하고 나서도 몇 번이나 혼자 사는 아줌마들 꼬셔서 등쳐먹고 야반도주한 전적이 화려합니다. 아줌마도 곧 그렇게 되실 수 있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서준의 증언은 잔인할 만큼 솔직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의 아들로서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게 부끄러울 법도 한데 서준의 눈빛에는 오직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질린 듯한 피로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도윤의 시계를 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거 아버지 시계인가요? 저거 차고 나가서 또 어디서 누구를 꼬시고 있을지 안 봐도 비디오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제가 사랑했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 세련된 매너, 저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던 그 감미로운 약속들이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주저앉은 저를 가엾게 보기는커녕 오히려 더 냉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는 절대 안 변합니다. 아들인 제가 증인이에요. 조만간 이 집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인감도장 찾을걸요? 아니, 벌써 찾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더 늦기 전에 도망가세요. 이 서류들 다 드릴 테니까 증거로 쓰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 아버지 뒷바라지하는 거, 아줌마들이 찾아와서 울며 하소연하는 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서준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거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막이 다시 찾아온 거실에서 저는 서준이 던져두고 간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깨알 같은 숫자들과 압류라는 붉은 글씨들. 그것은 제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도윤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그가 큰 계약이 터질 거라고 큰 소리치던 그 시간들에 실제로는 카드론 이자를 갚지 못해 전화기를 꺼두고 숨어 다녔다는 것을 생각하니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나 봐. 당신이 피땀 흘려 마련해준 이 집을 내가 통째로 날릴 뻔했어. 당신을 잊고 선택한 대가가 고작 이거라니. 나 어떡하면 좋아. 소리내어 울어도 가슴속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한 건 제 기억 속에 아름답게 박제되어 있던 고등학교 운동장에 그 눈부셨던 인기남의 한도윤이었다는 거요. 저는 40여 년 전의 추억을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추악한 진실과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외로움이라는 가장 아픈 상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보니 어느덧 밖은 어두워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도윤의 아들 서준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거실에는 지독하고도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압류 통지서와 채무 내역서들은 마치 도윤이 제 깨끗한 인생에 뿌린 잿가루 같아 보였죠. 63살, 이제는 평온해야 할 제 삶에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남은 피를 빨아먹으려 했던 도윤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지만 애써 분노를 억누르고 따져 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호구 잡힌 착한 동창 미정이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밤 12시가 다 되어갈 무렵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도윤은 소파에 거만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거실 불을 끄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더니 미소를 지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예전에 그 다정하고 세련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뗐습니다. 오늘 내 아들이 다녀갔어. 이 서류들 보이지? 당신이 나한테 숨겼던 그 추악한 진실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해봐. 대체 이게 다 뭔지. 설명 못할 거면 우리 지금이라도 이혼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낮게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제 귓가에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야, 서미정.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내가 나갈 곳이 어디 있다고 나가래. 그리고 이혼?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 법적으로 내 남편이야. 나를 선택한 건 너고 그 대가는 죽을 때까지 치러야지. 나 이혼 절대 못 해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거니까 경찰을 부르든 동네방네 소문을 내든 내 마음대로 해봐. 도윤은 뻔뻔하게도 이미 결혼을 했는데 왜 이혼을 하냐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는 제가 증거로 내민 서류들을 한 줌의 휴지 조각처럼 구겨서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죠.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의 대자로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집이었는데
제가 남편과 함께 평생 일궈온 거룩한 안식처였는데, 이제는 저 안방에서 들려오는 저 남자의 역겨운 숨소리조차 지독한 공포가 되어 제 숨통을 옥죄어 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의 횡포는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숨겨둔 비상금을 찾아내라며 집안의 모든 서랍을 뒤엎었고, 제가 거부하면 전처와 똑같은 속물이라며 온갖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제 옷장에 정갈하게 걸려있던 옷들이 바닥에 널려진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딸 하린이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달려와 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 행복을 방해하지 말라며 딸을 모질게 내쫓았던 제 지난 모습이 떠올라 차마 전화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함과 수치심 그리고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낄 상처가 걱정되어 밤마다 욕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제 약한 심리를 귀신같이 이용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 수치스러운 사실을 절대 주변에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기고만장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질 무렵 저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불덩이처럼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미정, 너 정말 이렇게 무기력하게 끝낼 거니? 저는 그날부터 도윤 앞에서 소름 끼치는 연기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겁에 질린 척 그의 비위를 맞추며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차가운 얼음물처럼 맑고 명석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는 돈보다 자신의 가짜 체면을 남들 앞에서 대단한 사업가인 척, 인기남인 척하는 그 껍데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껍데기를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산산조각 내는 것만이 그를 단죄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도윤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사이 서준이 남겨준 자료들을 하나하나 스캔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그가 지인들에게 보낸 파렴치한 문자들을 캡처해 제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나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이 여편네만 잘 구슬리면 내 노후는 보장된 거다. 조금만 더 빨아먹고 버리면 된다는 식의 대화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견뎠습니다.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 증거들이야말로 그를 파멸로 몰아넣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착각했는지 점점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 신용카드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밖을 나다니며 사람들에게 비싼 양주를 사고 대접하며 왕년의 인기남 행세를 이어갔죠. 저는 그 모습을 그저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연기를 이어가던 어느 날 저는 도윤에게 다가가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고등학교 동창회 크게 열린다는데 우리 그날 가서 친구들에게 잘 사는 모습 제대로 보여줘야지. 이제 다투지 말고 우리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 봐요. 도윤은 제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 입꼬리를 올리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처절한 다짐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길거리를 헤매게 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한도윤이니까요. 그렇게 동창회 날을 기다리며 밤 12시가 넘어 들어온 도윤이 배고픈데 라면 하나만 끓여달라는 요청에 분노가 차올라 당장이라도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표정을 관리하며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피곤할 텐데 얼른 끓여줄게.
먹고 빨리 자. 부엌으로 향하는 제 뒷모습을 보며 도윤은 이 여편네 역시 다루기 쉽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저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지킬 권리가 있다. 도윤이 제 인생에 꽂은 그 빨대를 제 손으로 직접 뽑아버리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짜 체면을 모든 사람 앞에서 가루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말이죠.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평소보다 훨씬 짙고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아주 붉은 루즈를 덧발랐고 귀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선물해줬던 진주 귀걸이를 걸었죠. 도윤은 거실에서 제 카드로 새로 맞춘 최고급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연신 머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동창회를 먼저 제안한 것이 완전히 저를 굴복시키고 길들인 결과라고 굳게 믿는 듯 했습니다.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에 덥석 손을 올리는 그의 손길이 징글징글하게 혐오스러웠지만 저는 생긋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정성스레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이 우리 동창회의 주인공이 되겠네. 멋있다고들 다들 한마디씩 하겠어. 나도 오늘 여보기 제대로 한번 살려줄게요. 제 달콤한 속삭임에 도윤은 어깨를 으쓱하며 기세등등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방 속에 담긴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장소는 강남의 중식당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코스 요리가 예약된 대형 룸에는 이미 40명 가까운 동창들이 모여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역시 우리 도윤이 여전히 모델 같네. 미정이랑 재혼하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환호에 도윤은 왕년의 인기남답게 손을 흔들며 여유로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상석에 자리를 잡자마자 자신의 가짜 사업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반도체 자재 납품건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느니 조만간 강남에 큰 빌딩을 보러 갈 예정이라느니 하는 허풍들을 떠들어 제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말없이 인자한 미소만 지으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무렵 도윤은 술 기운이 올랐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더욱 높여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가 사별하고 우울증에 걸려 죽어가는 걸 자기가 구원해줬다느니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역시 남자의 보호가 없으면 시들어버린다는 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친구들은 도윤의 기세에 눌려 억지로 맞장구를 쳤지만 저는 지금이 바로 그 무대를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룸 한쪽에 미리 세팅해둔 대형 스크린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도윤은 취기 어린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미정아, 거기서 뭐해? 갑자기 웬 스크린이야? 혹시 나를 위한 깜짝 축하 영상이라도 준비한 거야? 에이, 쑥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왜 이래? 저는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미리 준비한 자료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화려했던 룸 안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 위로 아주 선명하고 거대한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도윤의 아들 서준이 제게 건네주었던 압류예고 통지서와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 상세 내역서였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칼로 자른 듯 일순간 멈췄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화면에는 도윤이 자신의 은밀한 지인들에게 보낸 파렴치한 문자 메시지들이 커다랗게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이 여편네만 잘 구슬리면 내 평생 노후는 보장된 거다. 일 안 해도 꼬박꼬박 돈 나오니 얼마나 편하냐. 조금만 더 버티다가 집 담보로 대출만 받으면 바로 게임 끝이다. 도윤의 비열하고 추악한 본성이 담긴 글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메우며 동창들의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루마는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은 듯 지독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도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한도윤, 너는 나랑 결혼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빨대를 꽂고 기생하려고 내 집에 기어들어온 거야. 사업가? 인기남? 웃기지 마. 당신은 그저 동창들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고 혼자 남은 여자의 외로움으로 지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기생충일 뿐이야. 여기 모인 친구들도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지. 당신이 겉으로는 명품 양복 입고 번듯한 척하면서 뒤로는 절친인 정화한테 500만 원 빌려가서 잠적한 거. 그리고 이미 수많은 여자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도망 다녔다는 사실을 말이야. 당신이 차고 있는 그 시계, 당신이 입은 그 옷, 다 남들의 피눈물로 산 거잖아. 도윤은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야. 서미정, 너 미쳤어? 어디서 이런 가짜 서류들을 만들어 와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는 거야. 이 미친 여자가 질투가 나서 돌았나 보네. 도윤은 눈을 뒤집으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옆자리에 앉아있던 덩치 남자 동창들이 그를 거칠게 제지하며 의자에 앉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룸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바로 도윤의 아들 서준이었습니다. 서준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식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여자들 못살게 굴지 말고 가짜 인생 좀 여기서 끝내시라고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대체 언제까지 제가 아버지 뒷바라지하며 빚쟁이들에게 빌고 다녀야 합니까? 계속 이러실 거면 그냥 저를 호적에서 파주세요. 제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만 살고 싶어요. 아들의 절규와도 같은 폭로에 도윤은 처음으로 완전히 기가 꺾인 채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늘 중심에 서서 빛나던 남자, 모든 여학생이 줄을 서서 바라보던 그 화려했던 우상은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초라하고 늙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동창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도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친구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쫓겨나듯 식당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을 헛디뎌 구르면서도 그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챙기며 비참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도윤의 비루한 뒷모습을 보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을 천근만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첫사랑의 기억이 비로소 추악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룸 안에 남은 친구들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즐거운 자리에 소란을 피워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 그리고 정화야, 내가 도윤이한테 빌려준 돈은
내가 내 돈으로라도 책임지고 갚아줄게. 정말 미안하다. 정화는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으며 오열했습니다. 미정아, 고생했다. 저런 인간인 줄 모르고 우리가 너한테 축하한다고 했으니 입이 방정이지. 친구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박수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육체적, 정신적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63살 누군가는 사랑에 속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에야 비로소 저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는 강인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와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평온했습니다. 폭풍 같았던 동창의 밤이 지나고 저는 비로소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식당을 빠져나오며 느꼈던 그 시원한 밤 공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인 정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혼인 무효 소송과 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동창회에서의 치욕 이후에도 몇 차례나 제 집 주변을 서성이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랬던 거라고 문을 두드리는 그의 목소리는 이제 가련함을 넘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징글징글했습니다. 법원에서 도윤과 마지막으로 마주하던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불과 몇 주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죠. 그 화려했던 양복은 어디 가고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바지에 색이 바랜 점퍼를 걸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그저 비루하고 초라한 늙은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단 한 방울의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런 껍데기에 속아 내 소중한 삶을 통째로 내어줄 뻔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끔찍하게 다가왔을 뿐이었죠. 저는 도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차갑게 그 뒷모습을 응시하며 냉담하게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이 갈취했던 500만 원을 제 사비로 정리해서 입금해 주었죠. 정화는 도윤이 빌려간 건데 왜 너가 갚냐며 받지 않겠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정화야, 이건 내 돈이기도 하지만 내 자존심이기도 해.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우정까지 상처 입고 싶지 않아. 정화는 수화기 너머로 한참을 울다가 고맙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 하린이와의 화해였죠. 주말 오후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하린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하린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집안의 공기를 살피더군요. 도윤의 퀴퀴한 담배 냄새와 무거운 공기가 사라진 거실에는 다시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식탁에 마주 앉아 제가 구운 생선을 조심스럽게 발라 제 밥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저는 하린이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 말이 다 맞았는데 엄마가 눈이 멀어서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너 아빠 가고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잠시 미쳤었나 봐.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딸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사라지는 것 같더군요. 하린이는 제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인생 공부 비싸게 했다고 생각해. 수수료라고 치자. 엄마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나쁜 인간 속아내는 법을 배운 거야. 이제라도 그 인간 털어냈으니 됐어. 우리 엄마 여전히 예쁘고 멋지니까 앞으로는 오직 엄마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 응? 딸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인이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한참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집은 이제 예전의 그 적막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고요함이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는데 지금은 이 고요함이 오히려 저를 지켜주는 가장 큰 평안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도윤이 어지럽혔던 소파의 얼룩을 깨끗이 지워내고 그가 누웠던 침구를 새하얀 린넨으로 교체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은 그 어떤 낙원보다도 평화롭고 귀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죠. 63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저는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향기를 사랑하는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만지며 그 결을 느끼고 내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은 제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주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한 삶을 보내던 어느 날 오후 대청소를 하던 중에 설악 깊숙한 곳에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책장을 넘기니 그 시절 운동장에 서 있던 도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도윤은 여전히 눈부시게 웃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그 사진을 보며 가슴 설레어 했겠지만 이제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잔잔했습니다. 저는 가위를 가져와 앨범 속 도윤의 사진을 아주 정교하게 오려냈습니다. 40여 년을 제 추억 속에 박제되어 저를 괴롭히던 그 환상을 비로소 현실에서 진짜 떼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려낸 사진 조각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저는 혼잣말처럼 작게 웃었습니다. 첫사랑은 말이야, 가끔 이렇게 처절하게 끝나줘야 속이 시원한 법이지. 제 마음속에 살던 그 빛나던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돈 몇 푼의 양심을 팔고 체면에 목을 매던 초라한 늙은이였다는 기억뿐입니다. 저는 앨범을 덮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제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저녁 7시 해가 저물고 집안에는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적적한 외로움에 못 이겨 TV 볼륨을 키우지 않습니다.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놓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책을 읽으며요 하루를 정리합니다. 이 정막은 제가 쟁취한 평화이고 제가 지켜낸 자존심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 자신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미정아, 오늘 참 곱다. 오늘도 오직 너를 위해 행복하자.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지독한 사기극은 제게 상처만을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문 자리에는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의 울타리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로 제 인생의 가장 견고하고 화려한 울타리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외로움에 눈이 멀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나요? 그럴 때일수록 거울 속의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세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진정한 인연은 단순히 옛 기억의 온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의 태도와 나를 대하는 진실한 행동을 냉철하게 살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힘은 설레는 옛 이름이 아니라 현재를 직시하는 차가운 이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미정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 인생이었습니다.